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TN 리얼타임입니다. 현재 부동산 이슈를 전문가의 눈으로 살펴보는 이슈앤마켓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정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여느 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요. 오늘은 2017년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성용 해설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전문가들이 올 한 해 주택시장에서 매매 거래량이나 청약 경쟁률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 3분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갑자기 주택시장 분위기가 얼어붙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금융위기 이후에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인데요. 사실던 부분 자체가 올해 들어오면서 지난 3분기까지는 되게 좋았었습니다. 하지만은 갑자기 들었던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책적인 분위기와 그 식으로 본다면은 블랙시트 부분과 또 아니면은 또 미국에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그 심리적 위축 관계 분위기 때문에 많이 좀 다운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11.3 부동산 정책 중에서도 청약 규제에 대한 그 강화 자체가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 같고요. 일단 이 청약 자체에 대한 규제 자체가 강화가 되면 분양시장 자체가 좀 얼어붙는 게 사실이죠. 근데 우리나라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 분양시장에 대한 분양 가격 자체가 주위에 있는 주택 가격을 선도하는 좀 그런 현상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하지만은 금융위기 이후에 택지개발 촉진법을 통한 택지개발 지구에다가 공급을 했던 부분에 그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주변보다는 되게 저렴했던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매를 이래 허용하는 부분과 맞물리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분양가가 착한 분양가처럼 낮은 금액에 했던 부분이 그 분위기 자체가 이어가면서 매매 시장이나 아니면 매매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급증하는 사례가 좀 분명히 있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청약 규제에 대한 강화 부분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대출에 대한 규제 부분이 LTV와 DTI가 올 7월 달, 6월 말에 종료가 되고 7월 달에는 다시 LTV와 DTI 자체가 다시 강화가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정부에서 이번에 나왔던 부분이 이제 DSI라 해서 그 총 부채 비율에 따른 이 소득에 따라서 총 부채 금액에 따라서 비율에 의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현금의 유동성이 많이 좀 악화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맞물리고 또 그 정부에서 현재 그 규제 자체가 많으면서 시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그 심리적 시장이 위축되는 분위기하고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 주택 시장이 갑작스럽게 좀 얼어붙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금리에 따른 주거비용 상승으로 가장 어려움을 받는 계층은 어떤 계층일까요? 본래 주택이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수요가 있죠. 투자를 하시는 투자 수요층이 있고 또 한 곳은 이제 실거주를 하는 수요층이 있는데요.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가 그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봤을 때 매매 거래량이 높아졌던 부분도 아파트나 고가 주택을 중심이다 보다는 저가인 그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매매 거래량이 증가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또한 이제 서울 시내와 수도권을 이렇게 좀 비교를 해 보더라도 지방보다는 분명히 수도권이나 서울시에 있는 매매 거래량이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강남구나 그런 쪽보다는 일단은 실거주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량이 많이 증가를 했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그 주거비용 상승이 나타나면서 금리 인상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주거비용 상승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이런 주거비용 상승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 자체는 이제 중산층에서 좀 많이 어려움 받고 저소득층으로 내려갈수록 주거비용 상승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가구를 형성하면서 주택을 매입하는 비율이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신혼부부에 대한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는 주거실태 조사나 아니면 현재 주거를 거주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자료가 많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 주택을 수요할 수 있는 계층이라는 것은 새롭게 가구를 형성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제 가구를 형성하는 부분이 결혼에 의해서 혼인에 의해서 형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사별이나 또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형성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구를 이제 형성하는 부분 자체는 혼인으로 의한 형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신혼부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이번 12월 달에 신혼부부들이 가구를 형성하면서 과연 그 가구들이 나오면서 주택을 어느 정도 소비를 하고 또 소유를 하는가를 통계 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금융위 전과 후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금융위 이전보다는 이후가 많이 조금 감소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거의 본다면 수치를 본다면 한 16.7% 정도의 수치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가구 중에서 한 가구에서 2가구 정도만 주택을 매입을 하고 나머지 8가구 정도는 임차 형태로 좀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본다면은 그 혹자는 금융위 이후에 주거 점유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주거에 대한 그런 그 패러다임이나 트렌드 자체가 소유에서 거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임차를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금에 대한 유동성이나 또 새롭게 가구를 형성하는 부분은 소득 자체가 좀 저렴하지 적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매입하기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점유율이 많이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생애주택, 뭐 최초 주택자들이나 아니면 신혼부부 가구들한테는 기존에 있는 가구보다는 더 저렴한 비용으로 대출을 해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가로 주택을 점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좀 떨어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주 지역도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거주지의 썰림 형성 자체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평균 나이가 보통 뭐 30대에서 35 뭐 전후 정도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본다면은 32세 정도가 우리가 그 신혼부부에서 결혼에 대한 부분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2살 전후로 본다고 했었을 때 이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은 다시 말씀드린다면 회사하고 가까운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곳에 거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도시권역에 모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 지역에서 가까운 주거 지역에 좀 쾌적한 곳을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지방과 대도심권역으로 구분해서 본다면은 지방보다는 도심권역이 더 많고요. 또 그래도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본다면은 기업이 모여 있는 곳이 수도권 쪽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지방보다는 수도권 쪽으로 많이 좀 몰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혼부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겠다는 비율도 증가를 했어요.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신혼부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방 에이지국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제 부모님을 봉양하고 사는 것이 원래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신혼부부들이 부모님들 모시고 싶어서 같이 모시고 살겠다는 비율이 증가했냐라고 보기보다는 주택을 사거나 아니면 임차를 하고 싶어도 그만큼 소득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같이 한 집에서 거주하는 그런 행태가 좀 많다라고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저도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득은 분명히 많고 충분히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좀 모시고 살고 싶다라는 비율이 좀 증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행태 자체가 부모님에 대한 경제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때문에 좀 그 비율이 많이 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많이 하고 정책적인 부분이나 복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그런 복지라는 게 주택이라는 것이 고가성이 있는 하나의 재화지 않습니까? 주택이라는 것은 한 번 매입을 해버리면은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뭐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주택을 매입을 하더라도 이 주택자로서 뭐 조세나 아니면 금융에 대해서 큰 혜택을 보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구 형성을 하는 신혼부부들이나 아니면 젊은 층일수록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내가 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분위기나 아니면은 뭐 돌아가는 뭐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봐서 내가 생애 주기상에 어느 시점에서 주택을 매입할까를 고민을 한 다음에 매입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당분간은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비율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어줘야 되죠.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어줘야 되는데 이 임대 아파트를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는 주거복지를 위해서 중상층을 위해서 타겟으로 했던 부분이 바로 어떤 거 여기 행복주택과 비슷한 건데 제가 갑자기 이제 해설하다 보니까 좀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금 그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중산층을 겨냥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입주를 하게 되면은 8년 동안을 임대를 할 수 있게끔 지금 그걸 만들어 놨거든요. 만들어 놨고 현재 전월세 상한율 같은 경우에도 5% 이상 이하로 하고 이상을 못 올리게끔 해놔서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이제 좋죠. 하지만은 이제 입지적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중산층이나 아니면 임대 아파트에 거주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심지와 가까운 데서 거주를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직장과 거리가 좀 먼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뉴스테이 정책이죠. 뉴스테이 정책인데 뉴스테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산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최초 주택자나 신혼부부 같은 부분은 뭐 행복주택이나 그 외에 또 임대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복지 차원에서 본다면은 거기에 거주하는 그 시점이나 거주하는 행태 같은 좋지만 내가 주택을 매입할 수 없다는 그런 박탈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주택이라는 것은 거주의 목적도 있지만 분명히 투자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를 내 집이 아닌 임대 아파트에 거주를 하면서 8년 동안 거기서 거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생애주택 구입자나 아니면 그 행복주택에서 거주하신 분들이 하지만 그게 심리적으로 나오는 그 박탈감 자체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임대 아파트 자체가 좀 많이 증가율은 있지만 그게 도심 지역에 조금 들어와서 같이 혼합할 수 있는, 민간 아파트와 같이 혼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서의 임대 아파트가 좀 많이 증가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해 2016년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만 봐도 거의 한 1,100가구가 좀 안 되게 지금 공급이 됐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공급을 하려는 부분이 한 3,000가구가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는 임대 아파트가 분명히 조금 증가는 됐지만 민간 아파트와 비교를 본다면 또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입주량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 가격 또 전세 시장 가격은 매매 시장 자체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시장이나 월세 시장도 가히 그렇게 좋게는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맞물려서 어떻게 본다면은 전세 가격에 대한 하락 자체가 집주인한테는 임대 수익률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생길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8.25 대책이나 11.3 대책을 보면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혜택이 많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8.25 대책이라는 것은 이제 각계 부채에 대한 대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8월 25일 날 나왔던 대책은 지금 주택이 갖고 있는 한 가구당 갖고 있는 그 너무 많은 담보나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공급을 축소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주택 공급을 축소하는 입장에서 주택을 매입하지 못하게, 정부에서 보는 관점은 그거죠. 그 부채가 많은 부분에 대한 비중 자체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 자체를 봉쇄를 해버리면 부채 비율이 저렴할 것이다. 라고 해서 공급을 감소시킨 거죠. 감소시킨 건데 그 정부의 대책과는 다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11.3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택 가격이 증가한 거죠. 상승한 거죠. 상승해서 뭐 청약률도 상승하고 해서 공급이 감소되면은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해서 수요자들이 많은 청약률이 기록할 정도로 많다 보니까 11.3 대책에서는 그 청약률 자체를 규제를 하고 또 DSR을 도입하면서 규제를 더욱더 강화시킨 거죠. 강화시킴에도 불구하고 생애주택 최초 주택 구입자나 아니면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구간의 혜택을 주겠다. 그것도 정책에서 이어주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의구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금융권에서는 수신 업무를 하고 금리에 대한 인상 부분이나 뭐 정책 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준금리 자체가 증가를 하면 상승을 하면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런 부분이고 또 우리가 재작년에 시행되어 있던 고정금리로 해서 우리가 4조 한도를 그 일시불에 풀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래되면은 다시 그것이 채권화가 돼서 유동화돼서 돌아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중은행은 이 기준금리 자체를 올릴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의해서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나 아니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주택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는 소득이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분들한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범위가 더 축소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말뿐인 정책으로
밖에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좀 모니터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게 잘못하면은 저소득층부터 올 2분기에 넘어가는 시점부터서는 굉장히 좀 디폴트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러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아니면 또 신혼부부 가구에 대해서는 더욱더 많은 좀 복지나 대출 금리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더욱 시행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주택 공급이 증가하면서 전세 시장은 조금 안정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세 시장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분명히 좀 안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전세 시장이라는 것이 금융위기 이후 이명박 정부, MB 정부 들어왔을 때부터 전세 시장이 이제 급등을 한 거죠. 그래서 거의 뭐 130주 넘어가게끔 어떻게 본다면은 뭐 전국적으로 평균은 아니지만 서울시나 수도권 남부 지역을 본다면은 뭐 144주 정도 뭐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부분인데요. 그 증가폭에 비해서 올해 전세 시장이 안정된다는 것은 뭐 하락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락하는 포인트나 보합되는 그런 포인트 자체가 크지는 않고 좀 안정되어 있는 수준이고 더욱더 증가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관점이 일단은 그 주택에 대한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입주 물량이 뭐 지난해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있는 부분이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뭐 한 3천호 정도가 지금 그 공급이 되는 부분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양극화가 문제입니다. 사람이 같은 주택에 살고 싶고 어느 지역에 살고 싶어도 도심 지역이나 내가 주거하기 편한 쾌적성이 좋고 아니면 편리성이 좋은 곳에 주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세 가격이 안정이 된다면은 좀 상대적으로 자금 유용이 가능하고 유동화가 가능한 좀 고소득계층 같은 경우에서는 그쪽 지역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공산이 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하위 시장으로 밀려나가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밀려나가면서 공가율이 좀 많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심권이나 아니면 강남권, 수도권 남부 지역에 비교해서 조금 좋지 않는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역전세난이라는 것이 분명히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부터 자기 비율을 좀 많이 올려서 뭐 경매나 아니면은 뭐 부채 비율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금 그 사전에 좀 이렇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월세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또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전세 시장이 급등하면 월세 시장이 낮아지게끔 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세 시장도 같이 조금 월세 시장에 대한 부분도 그닥 좋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전세 시장 자체는 지역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많이 나타나면서 도심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은 역전세난까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월세 시장 안 좋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하게 분석 부탁드립니다. 월세 시장은 기준금리 또 금리하고 영향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입주자 입장, 세입자 입장과 또 주택을 임대를 하시는 임대인 입장에서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금리를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던 부분이고 지금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지난 12월에 0.25%포인트 정도, 25%포인트 정도 올렸죠. 올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올리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점진적으로 미국에서는 3회에 거쳐서 올리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보면 달러가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러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고 월세를 주는 입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월세에 대한 그 금리, 예상할 수 있는 금리 자체를 좀 높게 그 비용을 높게 좀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은 전세 가격 자체가 안정이 되고 공과율이 많아진다면은 월세 시장보다는 사람들이 거의 보면은 전세 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주거형에 따른 수익형 부동산이나 아니면 월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나 아니면 2015년도에 비교해서 수익률도 그만큼 좋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 시장이나 조금 지역을 벗어나면은 전세와 월세를 비교해서 거주를 할 수 있는 좀 좋은 경기다라고 좀 말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월세 시나 전세 시장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저의 좀 찬스가 되는 시기도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주택 시장 간단하게 전망 부탁드릴게요. 일단 매매 시장은 지난해에 비해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매 시장을 본다면은 뭐 주택산업연구원에서도 발표한 자료를 본다면은 우리가 2014년도부터 본다면은 매매 거래량이 100만 건이 넘어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상 매매 거래량을 거의 뭐 한 94만 호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급등했던 전세 지역 자체가 좀 안정세에 들어가겠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매매 시장이나 전세 시장이나 월세 시장이 양극화가 굉장히 좀 심해지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양극화 부분은 지방보다는 수도권 쪽에 또 도심권역에 많은 좀 수요 물량이나 수요층들이 몰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택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처럼 해서 일정 비율 정도의 금액을 수익을 올리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기준금리가 분명히 오를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 자체가 얼마만큼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있을지 많이 이제 저하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임차인 입장이나 아직 주택을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방이나 아니면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분명히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보합세 정도 되거나 약간 하락 기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거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주택을 매입을 하면서 주거 비용을 하락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올 하반기 정도에서는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실거주자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주택 구입 시기는 언제가 좋겠습니까? 제가 방금 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좋은 부분은 올 하반기 4분기 넘어가서 4분기에서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주택시장이 좋지 않다는 것은 모든 주택시장이 좋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회사나 아니면 뭐 시공사나 아니면 또 주택을 중간에서 매매나 아니면은 뭐 중개를 하는 중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택시장 분명히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주택을 실제로 소비를 하거나 또 주택을 매입을 하신 분들한테는 주택 가격이 다른 해에 비교해서 조금 저렴하게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올해 3분기 후반부터 4분기 내년 전반기 정도를 조금 관망으로 지켜보시면 주택을 좀 매입하실 수 있는 좋은 찬스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향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서 김성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총 3일간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67건을 포함한 690억 원 규모 811건의 물건을 공매합니다. 공매 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입니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37건이나 포함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전했습니다. 신규 공매 대상 물건은 1월 11일 수요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RTN 리얼타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